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좀 잔혹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콘텐츠를 미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영화로 알고 있어. 아니야, 나 이거 어떤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 여러분이 무엇을 보셨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미티빌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나타난 흉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컬트적인 약간 미스테리한 이야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사실 2가지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4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띄울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이 다소 어떤 분에게는 무서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 이 사진 보면 무서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가리시거나 핸드폰을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진이 등장한 곳,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 뭔가 계단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상한 형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찍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뉴욕에 있는 아미티빌이라는 집입니다. 여기서 촬영된 귀신 사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이게 실제 실화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기 시작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1979년 7월 27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였고요. 실화라는 그 하나의 타이틀, 아마 컨저링처럼 실화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끈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79년 영화로 제작되기 전 1977년 제이 앤슨이 소설로 먼저 썼고요. 그리고 영화가 나왔던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아미티빌이라고 나오면 귀신이 나오고 저주가 씌인 집, 무서운 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건, 아미티빌의 저주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이면에 숨어있는 좀 무서운 진실, 그리고 오컬트적인 이야기,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아미티빌이 저주가 걸린 그 계기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집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되게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여러 보수와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별 문제가 없이 왔는데, 사건의 시작은 불현듯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한 명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름은 로날드 데페오, 별칭은 부치입니다. 1951년 9월 26일 뉴욕의 브루클린 태생인데 지금도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자, 데페오의 과거로 갈 건데요. 데페오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집을 잘 이끄신,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잘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혹시 여러분은 이 자동차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십니까? 뷰익이라는 자동차. 브룩린에서 이 뷰익 대리점을 운영하셨던 게 어머니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외할머니겠죠. 외할머니였고요. 아버지도 여기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성인이 좀 되고 18세가 된 여기 있는 데페오도 거기서 똑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에게 비극이 찾아온 건 1974년 11월 13일 오후 6시입니다. 자, 1974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50년간 아무 문제 없던 집이었는데 비극이 찾아온 게 74년 11월 13일 오후 6시. 난 12시쯤 일을 하고 있던 이 데페오는요, 뭔가 좀 지루해서, 뭔가 사실 할머니 회사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그냥 지루함을 느끼고 친구들과 연락해서 그냥 만나서 놉니다. 12시경에 회사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저녁 6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시에 봤을 데페오의 시선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집 앞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그때 그 집입니다. 그 집 앞으로 들어갔고 그 집 앞에 아버지의 차가 주차되어 있네요. 집에 아버지가 계시네? 아까 회사에서 집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전화 안 받으셨는데? 뭐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집 문을 이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층에 있는 거실 쪽을 불현듯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뭐 큰 문제 없고 되게 조용했던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냥 왜 아무도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방을 기웃거다가 엄마 아빠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집에 계시나요? 라고 하면서.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혹시 2층에 있나? 라는 생각에 2층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층 계단에서 끔찍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망한 걸 확인합니다. 당시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아이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사망한 모습을 봤는데 뭔가 총을 가슴 쪽에 맞고 관통해서 사망한 상태로 확인이 됐거든요.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부모님에게 얘기하러 빨리 내려가 밑에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밑도 상황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끔찍하리만큼 처참하게 전부 살해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까지요. 자, 모두가 사망한 사진이 이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걸 보고 너무 놀랬던 대표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집에 다 죽은 것 같아. 그 전화를 받았던 친구들은 곧장 이제 자신의 친구 대표의 집에 와서 그걸 현장을 목격을 했던 거죠. 당시 현장의 요약도입니다. 이게 바로 1층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2층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서피 카운티에 있는 형사가 곧바로 집에 와서 당시 최초의 목격자였던 아들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혹시 원한이 있었나? 원한이 좀 있던 사이가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대표는 여기서 불현듯 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아, 이 남자요. 마피아인 루이스 팔입니다. 이 사람 같아요. 왜 이 사람 같아? 라고 경찰이 질문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표가 대리점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차를 샀던 고객이었습니다. 마피아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좀 불법적인 작업을 해주려고 했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그걸 막고 좀 싸움, 말다툼도 있었고 뭔가 좀 트러블이 강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요. 당연히 얘가 범인이겠구나. 원한이 있었네. 그러니까 일가족을 다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표에게도 형식적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그럼 그날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너는 13일날 어떻게 너만 살았지? 저는 그 전날 새벽까지 계속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있으면 출근할 시간도 됐고 해서 저는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그냥 출근하러 나갔습니다. 그 일하러 가서도 가족한테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회사에 안 나오셔서 전화도 했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의 알리바이도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도 큰 문제가 없이 다만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자신이 마피아를 지목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표는 용의자를 찾을 때까지 경찰이 따로 보호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3호구경 총인데요. 소총입니다. 소총 케이스인데 총은 없고 케이스만 덩그러니 대표 방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주, 박스 같은 것도 확인됐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산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요. 이게 왜, 총은 어디 있지? 그것도 좀 이상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신의 사인을 위해서 이제 부검 및 조사를 해보는데 분명히 대표가 자기가 새벽 6시쯤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던 겁니다. 시신이 이제 총 꽤 많이 나왔죠. 부모님까지 하면 총 6구가 나온 거니까 그 6구의 시신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봤으면 한 2시에서 4시인데 왜 자기는 6시에 나왔다고 하지? 그리고 하나 더, 분명히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에 들고 있다가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초점은 다시 대표에게 맞춰집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그 당시 경찰은 대표에게 가서 한마디 질문합니다. 너가 했니? 마피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때 가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을 바꾸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당시에 TV를 보다가 밖에 나갔더니 이 마피아가 리볼버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냥하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마피아와 공범자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그 둘이 모든 가족을 다 살해했다. 경찰이 근데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근데 너는 왜 살았어? 저는 도망쳤어요. 근데 왜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너 출근했어? 말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자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여동생이었던 던이, 맨 위층에 있던 던이 아버지를 먼저 총으로 쐈다. 그걸 본 어머니가 던과 다른 아이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 된 겁니다. 절대로 자살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시신들은 일괄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엎드려 서 있는 방향이죠. 뭔가 엎드려 있는 방향으로서 모든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일종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요. 자, 이렇게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잖아. 결국 대표는 자신이 모든 이야기를 다 불게 됩니다.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는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의 소리가 들렸어요. 죽이라고.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너 왜 죽였어? 악마의 소리가 들려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외부에 알려져 있는 건 마치 귀신이 씌인 것 때문에 문제라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대표는 여기서 가족을 죽인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성장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왕따 및 구타를 많이 당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해서 정신과에 데리고 갔는데, 근데 실제 도움을 받을 필요가 본인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나 정신과 안 갈 건데요. 치료도 중단되고 무언가 가족들의 입장에 집이 잘 살다 보니까 아이를 기쁘게 해주면 아이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현금 14,000달러랑 그리고 오토바이를 하나 줍니다. 너 이거 갖고 사고 싶은 거 사.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뭐였냐면 당시 대표는 그 17세의 나이에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하고 점점점 세상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고 친구들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학교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들에게 돈을 줬던 겁니다. 결국은 18세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된 건 자신이 회사에 자주 출근을 하건 아니면 뭐 차를 팔건의 능력과 상관없이 매주 주급으로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돈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돈으로 총, 술, 마약,
심지어는 자동차 튜닝비까지 이런 데 모든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건 발생되기 얼마 전이었는데 양쪽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다가 12게이지 샷건 가지고 아버지를 쏘려고 시도합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때 당시 총이 작동되지 않아서 다행히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도 애가 좀 정신을 차리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집니다. 1974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던 겁니다. 바로 대표가 자신의 월급이 적다라고 느끼고요. 자동차 판매점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동차를 파니까. 그 자동차에 있는 현금, 차량 판매금, 10월 달쯤에 직장에 있던 딜러가 대표에게 2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가져가면 들키니까 이걸 내가 운송할 때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공격하는 척하고 돈 갖고 튀어라. 돈 나눠줄게. 이렇게 해서 당시 10월 달 말 정도쯤에 이렇게 강도를 위장한 2만 달러를 잃어버린 것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게 11월이 되고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 차량 딜러, 돈을 줬던 2만 달러를 줬던 딜러는 어디로 가서 얘한테 줬어요 라고 답변을 잘 했는데 대표만 혼자서 굉장히 예민하게 분노적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나한테 왜 그래?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그게 너무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출두 명령까지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두해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의심하기 이릅니다. 그게 11월 12일 밤입니다. 11월 12일 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가 한 거면 자수해라.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그래도 아마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다. 아니라고를 외치던 대표는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새벽 3시 자신이 미리 구매했던 35구경 라이플을 사용해서 부모님 침실에 가서 모두 다 전부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 일은 15분 이내에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피가 묻은 옷을 챙기고 총을 챙기고 그리고 새벽 6시에 대리점으로 가면서 증거물을 버린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서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연기를 하다가 결국 들킨 겁니다. 사람들은 얘가 뭔가 악마 때문에 그랬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거 진실 아닙니다. 얘는 살해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1975년 10월 14일 사건 발생 1년 뒤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였던 윌리엄 위버인데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변호사 윌리엄 위버는 당시 대표에게 변호를 맡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위버는 대표에게 묻습니다. 왜 죽인 거야? 악마의 소리가 들렸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왜 죽인 거야? 이때에 윌리엄 웨버는 대표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 그대로 이제 의사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같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국가 소속 정신과 의사였던 다니엘 슈워츠가 먼저 대표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국가 소속에 있는 다니엘 슈워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 강하고 해리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 여기 여러분이 보신 윌리엄 웨버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슈워츠에게 직접 봐달라. 국가 소속이니까 믿겠지. 그런데 검찰은 그걸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얘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신과 의사였던 졸런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게 있는 거지 해리성 장애는 아니다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즉 질병은 있답니다. 질병으로 여기 있는 대표는 자기중심적인 이상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배심원단은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하게 됐고 1975년 11월 21일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리성 장애는 인정하지 않고요. 2급 살인 혐의로 6건의 살인을 유죄 판결합니다. 6개의 형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도 25, 25, 25, 25. 지금까지도 계속입니다. 선고받고 뉴욕에 있는 데서 수감되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 가석방을 계속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미티빌이라는 집에서 나와 있는 실제 사건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1년 뒤 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집이 비워지게 되고 이 집에 이사를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 집에 말이죠. 이 집에 이사 온 사람은 조지와 캐시, 조지 르츠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르츠 가족이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넓은 평수인데 집이 너무 싸니까 그냥 이사를 왔는데 입주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상한 소리, 뭔가 썩는 냄새, 갑자기 문과 창문이 열리는 것, 그리고 돌로 된 사자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꾸 밤바닥에 이상한 발자국이 찍히는 것. 결국 굉장히 무서웠던 이들은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전에 한번 같이 컨텐츠로 했던 컨저링에서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워렌 부부입니다. 워렌 부부에게 이 집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워렌 부부가 와서 여기에서 무언가 있는 걸 확인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한 장의 사진이 찍혔던 거죠. 바로 이 사진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전부 다 놀랍니다. 저 사진에 있는 뭔가 아이 같은 저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무언가 이상하다. 대표 가족에 있던 애 아닌가? 대표를 뺀 가족의 사진입니다. 아이들 사진입니다. 잘 보셨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확대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얼굴 마크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이 집을 버리고 그대로 이사를 가게 됐다 해서 이 집은 귀신이 출몰하는 집으로 원한이 있는 아이들의 영혼이 움직인다는 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영화화가 돼서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오컬트적인, 좀 뭔가 이상한 2가지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실 2가지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귀신 사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가진 오컬트적이고 미스테리한 현상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동생들 전부 다 0.35 구경에 소총으로 2번씩 쏘여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똑같은 자세로 확인됐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어떻게 그렇게 있을까요? 만약에 뭔가 누가 총을 쏜다거나 막 움직이거나 반항하거나 반항은이나 움직였던 형, 그러면 다른 데서 총을 맞았으면 거기서부터 피를 끌어오는 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복도에서 총을 쏴서 죽였으면 움직이는 사람을, 그럼 복도에서부터 피가 묻어야 되는데, 근데 모두 다 침대에서 그대로 확인된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사진 보셨겠지만 집 내부는 어디에도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복도까지 모두 다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어떻게 가만히 있었지? 총을 쐈는데, 총에 소음기를 꼈겠나 보다. 아니요. 총에 소음기를 끼지 않았습니다. 소음기가 없는 총입니다.
그럼 소음기도 없으면 총소리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모두 다 잠든 상태로 발견됐을까요? 그런데요. 마취시켰겠지? 아니요. 모든 시신에는 마취의 흔적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총을 쐈다라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당시 경찰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소음기를 대신 쓴 거 아니냐? 베개 같은 걸 대놓고 총을 쏜 거 아닐까? 근데 그러면 베개 안에 이물질이 밖에 튀어나오거나 혹은 그렇게 뚫려있는 베개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아까 얘기했던 그때 당시 진술로 얘기했을 때 마피아가 그랬어요 라고 했다가 마피아가 공범을 데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한 부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혼자가 아니었나? 친구들도 같이 했나? 이 부분에 대한 게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실제 2012년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뭔가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도 추가로 증거가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범인이 더 있다라는 게 입증은 안 돼서 현재까지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미태빌에서 실제 벌어진 살인사건이 대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두 번째 이야기, 오컬트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루치 가족은 딱 28일만 살고 집을 나오게 됐는데요. 당시 성직자를 불러서 워렌 부부도 불러서 내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알아보게 됐던 건데요. 사실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이게 더블 노출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더블 익스포저라고 부르는 옛날 사진 기법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름 현상이 두 번 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 되게 허접한 합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 진짜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기억나시겠지만 대페오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웨버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웨버가 이상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었냐면 뉴욕타임즈와 1992년 인터뷰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루치 만난 적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 루츠 가족이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윌리엄 웨버는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쪽에서 루츠가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찜찜해요. 라고 한 이야기를 1979년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권, 즉 루치 가족과 그 책을 쓴 사람, 아까 보셨던 아미타블 그 호러에 대한 책을 원작을 쓴 사람과 이어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판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파리가 꼬인다, 냄새가 난다, 발자국이 찍힌다, 고양이 집 창문에 붙어 다닌다, 녹색 눈을 가진 이상한 형태다. 1992년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셨던 실제 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현상들은요 없었다라는 게 루치 가족의 진술입니다. 단지 루치 가족은 이 집 안에 사람들이 막 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살해됐다는 집이고 그게 28일 만에 떠난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여기 사람들 사람 죽은 집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마을에서 퍼지니까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도 3명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28일 만에 집을 떠났던 거죠. 근데 그게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윌리엄 웨버가
이걸 같이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쯤 돼서 이 두 가지가 이상해지실 겁니다. 저는 긴 이야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 컨저링 관련 오컬트 스토리에서 워렌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 두 번 하진 않겠습니다. 자, 진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 아직까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집은 108 오션 애비뉴에 있는 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구글 어디든 108 오션 애비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흉가라서 없앴다, 폐지시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집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등기부 관련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집은 현재 2017년 2월 달에 60만 5천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느끼는 거 없이 아무렇지 않게 오랫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이 집이 108 오션 애비뉴에 있었는데 코드웰 뱅커 하버라이트라는 부동산이 이 집에 대해서 소유를 했을 때 이거 집 주소를 이대로 두면 절대 안 팔린다 라고 해서 2010년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 집의 주소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맨날 심령 탐험하러 온다, 집 주소를 바꿔달라 라고 얘기해서 집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8 오션 애비뉴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일이 귀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누군가는 돈으로 이용했고, 그리고 아직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미스테리가 남아있다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오컬트적인, 그리고 미스테리적인, 사건적인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미리 그 이야기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아미타빌의 저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와 거짓 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